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렬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할 주제는 황무지에서 지켜낸 민족혼입니다. 주로 우리가 소위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러시아와 사할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주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고려 사람이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그 고려 사람들의 이주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이분들이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황무지에서 어떻게 민족혼을 지켜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 민속 행사를 어떻게 지내면서 민족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이제 가리키는 말로 우리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고려 사람이라고 하는 순 우리말로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1800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패망한 조선을 대신해서 코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국호에 부응하기 위해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불리게 됐고요. 현재는 고려 사람 또는 루스키 까레이치라고 하는 용어로 지금 자신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현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등에 한 5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오카라고 하는 전 러시아 고려인 협회를 비롯해서 약 180여 개의 민족 단체를 형성해서 친목 도모와 함께 고려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19세기 말에 연해주, 지금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롭스크 쪽에 이주해서 살았던 분들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사할린에 계신 한인들이 이제 탄광에서 일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또 북한은 1948년서부터 소련에 계속 유학생을 보냈어요. 1952년엔 처음으로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영화대학에 이제 그 유학생을 보냈는데, 이분들이 1956년도에 소련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 유학생도 까레이스키에 포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려 사람이라고 하면 19세기 말에 원동 지역에 거주하던 전통적인 한인들과 그 후손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고려 사람이라고 불리긴 거부하지만 사할린 한인들도 이제 고려 사람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역시 러시아어로 말씀하기 때문에 같이 고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938년서부터 1944년까지 강제징용에 의해서 사할린에 정착한 동포들과 그 후손들이 사할린 한인들인데요. 이분들은 다시 1944년에 큐슈 쪽으로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그 이주를 하면서, 강제 이주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이산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제 사할린 동포 중에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탄생하신 분들에 한해서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과 또 세 번째 이산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모스크바 국립영화대학의 망명 유학생, 또 1948년부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사할린에 노동자들을 파견했어요. 이런 파견 노동자들까지도 우리 고려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 사람들의 이주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19세기 말부터 함경도 지역에 계속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함경도 지역에 계시던 우리 조상들은 이 두만강을 건너서 당시 제정 러시아 지역의 땅에 가서 계절 농사를 지었어요. 봄에 두만강을 건너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수확물이 나오면 가을에 그 수확물을 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계절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국경을 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1863년에 두만강을 건너서 14가구가 이런 계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때마침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초소를 짓고 경계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제정 러시아는 얼지 않는 부두를, 그러니까 부동항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의 동쪽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와 있었고, 그 14가구 60명의 그 계절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그 당시 국경초소 책임자였던 레자노프 중위에게 너희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보호해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정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레자노프가 이러한 제안은 당연히 제정 러시아 황제도 이것은 승인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1월부터 러시아 연해주 포시에트 지역에 있는 지시너, 티지네라고 하는 강 근처에 이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것을 허락하게 돼요. 이것이 시작이 돼서 러시아 지역에서 한인들, 우리 조상들이 거주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1880년대에 함경도 평안도 지역에 아주 굉장히 큰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초기 정착을 했을 때 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연표를 보면 1863년에 14가구가 처음 이제 정착한 게 최초의 기록이고, 1867년에는 185가국 999명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2년에는 3만 명을 넘게 되고요. 또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이제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 연해주가 의병의 기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08년에는 의병이 1,451건의 의병대가 이제 구성이 되고 그 안에 69,8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해주에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이후에는 한인들의 이민이 급증을 하게 돼서 1914년에 블라디보스톡의 한 지역에 신안촌을 건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 6만 3천 명 정도가 거주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1937년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할 때는 약 20만 명에 가까운 우리 조상들이 연해주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 보시는 이 첫 번째 사진이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이 블라디보스톡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이기 때문에 제정 러시아가 동쪽으로 진출했고요. 바로 요 언덕에 이 신안촌이라고 하는 이 조선인만 거주하는 그런 마을을 건립하게 됩니다. 지금 이 조선인 마을은 사실상 거의 이제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신안촌 기념비만 남아 있어요. 또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우수리스크에 가면 우리 민족의 의병 활동과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최재형의 생가가 있습니다. 최재형이라는 분인데요. 빼치카 최라고 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굉장히 이제 후원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들은 이 러시아에 갔던 분들은 우리가 러시아와 이제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해주에 살던 분들을 원호라고 해서 이분들은 러시아 국민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은 여호라고 해서 2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거주를 해야 돼요. 2년마다 비자 갱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이제 강제로 이주할 때까지 연해주 지역에는 총 380개 정도의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주를 하면 가옥을 짓고 우리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이제 만들게 되면 바로 학교부터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8모범학교나 이제 이 380개의 학교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고려사범대학이라는 그런
교사 양성 학교도 만들게 됩니다. 이 고려사범학교의 모습이고요. 또 총 6개의 신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업신문, 대동공보, 대한인정교보, 해조신문, 한인신보 같은 이런 순 우리말로 이 이주자들에게 이주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또 민족성을 고취시켜서 이 항일 운동에 참가하는 것을 독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이런 소비에트 시기에 우리 고려 사람들은 시련을 겪게 돼요. 이 블라디보스톡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은 이 모스크바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소위 간섭군이라고 해서 미국과 영국, 일본이 이 소비에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조상들이 이제 일본인에 의해서 많이 이제 그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그 경신참변 1920년과 1921년 자유시 참변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 조상들이 죽게 됩니다. 최재형 선생님도 이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1937년에 강제 이주를 할 때 우리 한인들이,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이 이 그 강제 이주에 대항할까봐 이 고려인들의 지도 계층에 있었던 2,000명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죽이거나 아니면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민족 최초의 공산당원이었는데 이분도 하바롭스크에서 죽임을 당했고, 이 김경천이라고 굉장한 독립운동가였어요. 독립군 부대를 이끌었던 분도 유배를 갔고, 홍범도 장군 유명하시잖아요. 봉오동 전투에 했던 이 홍범도 장군도 유배를 가시게 됩니다. 이런 시련을 겪었고, 더 큰 시련은 18만 명이나 되는 조선 사람들이 이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일본의 간첩 행위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이 스탈린은 이 18만 명이 넘는 이 한인들을 전부 다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6,000km나 떨어져 있는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 강제 이주 명령서예요. 그래서 1937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소련에 있었던 기차를 다 증발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중앙아시아, 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고려인들을 이주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가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1930년 9월 21일부터 1930년 11월 15일까지 이제 단행된 이 강제 이주는 우즈베키스탄에 7만 6천 명가량, 카자흐스탄에 10만 명가량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만 6,422가구 중에 총 17만 1,781명이 이제 강제로 이주를 하게 돼요. 화물칸, 그러니까 소위 이제 러시아 기차의 화물칸 한 양을 바곤이라고 하는데, 이 한 바곤을 이제 4가구가 이제 동시에 탈 수 있도록 개조를 해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이 이주 과정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 후에 그 정신분열증을 겪는 그런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도 준다고 그랬는데 집을 그렇게 쉽게 빨리 고려인들에게 보급되진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땅을 팔고 살게 돼요. 근데 1937년 10월 30일 첫 번째 강제 이주 열차가 카자흐스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밤에 도착했는데 눈 덮인 야산, 그러니까 우슈토베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 기차가 서서 눈 덮인 야산에 그냥 고려인들을 뿌려놓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눈을 파고 그 안에서 웅크리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나와서 우리 조상들에게 따뜻한
양젖과 빵을 건네주고 자신의 집과 자신의 유루타로 이제 인도를 해서 우리 조상들이 죽지 않도록 이제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에 버려진 고려인들은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성과 교육열로 이를 극복하고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는 우슈토베에 버려진 우리 조상들에게 첫 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빵과 따뜻한 차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유루타로 안내한 카자흐스탄인들의 따뜻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초기 정착하는 과정에 카자흐스탄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자, 처음 이제 이게 그 강제 이주 당시의 사진인지 아니면 그 후에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만들 때 이제 뭐 인위적으로 만든 사진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강제 이주 당시 열차 내부 바곤의 모습이에요. 이 한 칸에 4가구가 이제 함께 이제 타고 중앙아시아로 가게 된 거죠. 이거는 중앙아시아로 가는 강제 이주 열차를 타는 모습이고요. 이분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슈토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우슈토베는 이 언덕인데 이 언덕은 처음 고려인들이 이제 강제 이주된 곳이라 지금은 대부분 묘로 고려 사람들의 묘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거주할 곳이 없었으니까 땅을 파고 이제 움막을 짓고 이곳에서 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민족 특유의 성실성과 교육열로 카자흐스탄에 정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김병화 코로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되니까 이 농장을 이제 집단 농장을 이제 이용하게 돼요. 그것을 코로즈 또는 소포즈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코로즈 중에 고려인들만이 운영하는 코로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병화 코로즈예요. 이 김병화는 이분인데 이 김병화는 그 우리 민족들의 그런 어떤 성실성과 교육열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그 김친왕과 그 유적자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이제 붉은 군대, 그러니까 소련군에 입대를 해서 중대장까지 복무를 했어요. 근데 강제 이주 당시에 이제 조선민족주의 당에 가담을 했다라고 해서 유배를 갔다가 1939년에 유배에서 풀려나서 우즈베키스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새로운 여정 코로즈라는 곳에 가서 건설관리직으로 일하시게 되는데 이 그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이제 북극성 코로즈라고 하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고려인들이 함께 이제 작업을 하는 코로즈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돼서 고려인들을 독려를 해가지고 쌀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당시 1헥타르당 이 북극성 코로즈가 생산한 수확량은 4톤이었어요. 한 단위 중에 최고는 6에서 7톤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즈베키스탄 평균이 1.49에서 2.24톤이었으니까 이 고려인 코로즈가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성과를 내게 된 거죠. 이 성과로 소련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상금을 받게 돼요. 이 상금을 고려인들에게 그냥 나눠주지 않고 이 김병화는 농장에다가 자체 발전기를 놔서 야간에도 작업할 수 있게끔 이제 환경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야간 작업까지 하게 되니까 더 큰 성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큰 성과를 내면서 남은 이익을 가지고 코로즈 내에다가 고려인들을 위한 병원, 도서관, 학교, 마을회관 같은 것들을 지어서 민족의 정체성과 단결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목화 재배에 이제 더 주력을 해서 중앙아시아의
그 평균 수확량이 헥타르당 한 200톤가량 되는데, 이 북극성 코로즈는 헥타르당 482톤을 이제 수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단연코 이 전소련에서 가장 성과가 큰 코로즈가 바로 이 북극성 코로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김병환은 레닌 훈장을 받게 돼요. 살아서 레닌 훈장을 2차례 걷게 되면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살아생전에 흉상을 이제 건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김병화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자기의 흉상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분은 이렇게 많은 그 얻은 성과에 남는 이익을 이제 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고 단결을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순우리말로 공연을 하는 고려극장이 있고, 또 순우리말로 이제 간행하는 고려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이 고려일보를 자기 돈으로 수천 부, 수만 부를 이제 구독을 해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이제 돈을 안 내고도 무료로 고려일보를 이제 구독할 수 있게 하고, 또 고려극장이 알마티라는 곳에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만 공연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전소련을 순회하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 순회 공연 비용을 다 이 김병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려극장이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고, 고려일보가 중단 없이 신문을 발행하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병화 코로즈가 바로 우리 민족 특유의 성실성과 교육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우리 민족 특유의 이 성실성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역시 계절 농사를 짓게 됩니다. 자,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니까 함께 생산을 하고 얻은 그런 성과물을 함께 나눠 갖게 돼요. 그래서 코로즈나 소포즈에 소속돼서 살게 되어 있는데, 이 고려인들은 이 코로즈나 소포즈가 갖고 있는 황무지를 임대를 해서 그것을 개간을 하고, 그 임대 땅을 빌린 그런 값으로 수확량의 절반을 떼어주고 절반은 고려인들이 갖는 그런 계절 농사를 했어요. 이것을 고본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고본질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독특한 영농 방식인데요. 봄에 이제 소위 브리가다라고 하는 그 고본질 조직을 조직하고, 그 브리가다가 이제 코로즈나 소포즈의 황무지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해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얻은 수확량 얻은 수확량의 절반을 땅값으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가져와서 브리가다 조직원들끼리 나눠 갖는 그런 형태의 그런 임대 농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고본질이라고 하는 고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학자는 함경도에서 소작하는 것을 고본이라고 부른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호남 지역에서 어느 집에 머슴 살러 갈 때, 소작을 하러 갈 때 고복 먹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함경도나 전라도에서 사용되던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어떤 게 맞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임차한 농경지를 고본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러시아어로는 아렌다 아니면 시즈나야라부다라고 해서 계절노동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젊은 사람들이 탄광이나 이제 군수공장으로 이제 동원이 되면서 이제 코로즈나 소포즈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즈나 소포즈의 지도자 집행부는 1년 정해진 성과물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 성과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인들에게 코로즈 소속의 토지를 임대해서 경작토록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코로즈가 1980년대부터 우리 다른 지역으로까지도 이제 할 수 있게 허락이 되면서 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호전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본지를 한번 갔다 오면 집을 하나 사거나, 고본지를 갔다 오면 차를 사거나, 고본지를 갔다 오면 자녀를 결혼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본질을 하는 기간은 주로 3월부터 10월까지이고 그 조직을 브리가다라고 하고 그 브리가다의 책임자를 브리가질이라고 하는데, 이 브리가다는 주로 가족으로 형성되거나 아니면 동료나 친구들로 통상 1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이제 하나의 브리가다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로 30헥타르에서 100헥타르 정도 되는 그런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우즈베키스탄의 저희들 통계상 약 한 15만 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지만 4월이 되면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의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이분들은 지금 이제 그 러시아의 남부 지역인 볼고그라드 지역에 가서 수박이나 양파, 오이, 배추 등을 심는 고본질을 하고 10월 달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고본질은 주로 밭에다가 땅집을 짓거나 아니면 텐트, 움막 같은 것을 짓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본질을 할 때 땅을 파서 지금은 온도를 해요. 그래서 긴 그런 어떤 수도 도관을 바닥에 깔고 거기에 덮어서 온수가 흐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짓고 이렇게 움막을 짓고 3월부터 10월까지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건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는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숙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본질에 이제는 고려인들이 브리가질이 되고, 브리가다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고본질을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본질을 하고 있는 그 고본에 가면 고려인보다는 그 지역 거주민들이 더 많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국인 브리가다가 휴식할 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은 100여 개가 넘는 민족 중에 좀 존경받고 여유가 있는 그런 민족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거주국에서 어떻게 민족혼을 지키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원동, 즉 블라디보스톡의 연해주에 있을 때부터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고려극장이에요. 고려 사람들의 이 고난한 여정에서 의복이자 맛있는 음식이고 따뜻한 집으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고려극장입니다. 1932년에 이 어려운 그 이주 생활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 사람들의 한을 대변하고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 예술적 재능을 가진 인텔리들이 연해주에다가 원동변강 조선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을 개관을 하게 되죠. 이분들은 블라디보스톡에 거점을 두고 지역을 순회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어요. 이 극장은 우리 민족이 해외에 세운 최초의 극장이기도 합니다. 1932년서부터 강제 이주가 되는 1937년까지는 주로 한국의 희곡 원본에 기초한 연극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게 공연이 됐고, 또 창작물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장평동의 횃불이라고 하는 그런 공연도 진행이 됐고, 또 소비에트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소비에트와 관련된 그런 창작물들도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동병관 조선극장은 1937년에 강제 이주가 되면서 그 카자흐스탄의 끄즈로르다라고 하는 도시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라고 하는 도시로 나눠져서 분리가 돼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2년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그 고려국장이 카자흐스탄의 고려국장으로 통합이 되게 되고, 끄즈로르다에 있었던 그 고려국장이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고려인들의
그 도시였던 최초 정착지인 우슈토베로 이전해서 딸티쿠르칸 주립극장으로 이제 승격이 되게 됩니다. 1959년에는 다시 끄즈로르다로 이제 갔다가 1968년에 현재 이제 위치하고 있는 알마티로 와서 아직도 고려극장 안에서는 순 우리말로 공연을 하게 되는 거죠. 원동 시기에 급변하는 러시아 정세 속에 지친 타향살이를 했던 고려인들에게 중앙아시아로의 이주 이후 무국적자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던 고려인들에게 이 고려극장은 지친 삶을 달래주는 한 줄기 빛이었을 거며, 어떤 이는 레닌 기치, 이게 바로 우리가 고려인들이 발행했던 신문이에요. 레닌 기치가 아주 이주 한인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면 고려극장은 그들의 여정의 의복이자 맛있는 음식이고 따뜻한 집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신안촌입니다. 신안촌의 운동장을 배우들이 공연하기 위해서 직접 땅을 고르고 그 고른 땅 위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춤과 노래도 하고 연극도 여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연해주는 하바롭스크까지도 많이 진출을 해 있었기 때문에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배우들이 이제 차를 타고 순회 공연을 다니게 돼요. 이게 순회 공연을 떠나는 배우들의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장평동의 핵불이라고 항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창작극을 이제 연극 공연하고 있는 거고, 장한몽이라고 하는 순 우리 민족의 희곡을 가지고도 공연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동 병강 조선극장 단원들과 가족들이 이제 야유회를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제 강제 이주 후에 고려극장이 끄즈로르다에서 장한몽을 연출했고요. 춘향전도 연출을 했습니다. 또 우리의 가무단들이 모스크바에 가서 순회 공연을 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끄즈로르다 시절의 고려극장의 모습이고요. 이 고려극장에서 공연을 예고하는 포스터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고려극장 단원들의 모습이고요. 자, 아까 김병화가 고려극장을 후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마티의 고려극장은 6개월만 근무를 하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전 소련을 순회하면서 순회 공연을 해요. 이건 알마티에서 순회 공연을 위해서 고려극장 단원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공연을 하는 곳이 큰 대도시는 극장이 있으니까 극장을 빌려서 공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극장이 없는 소도시는 야외에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분장도 야외에서 하고, 공연도 이렇게 야외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 고려극장 배우들은 대단한 스타였어요. 이 1년에 한 번밖에 순회 공연이 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순회 공연을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고려인들이 지금의 BTS급의 환대를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많은 선물을 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고려극장이 가장 대표적인 공연이 춘향전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이 춘향전은 딱 춘향으로 지정된 사람만 춘향전에 오르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계신 분이 첫 번째 춘향 역을 하셨던 리암덕 1대 춘향이고요. 이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두 번째 춘향 역을 맡았던 박마야 선생님이고, 여기 맨 왼쪽에 계신 분은 3대 춘향을 맡았던 최따찌아나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당시 고려극장 최고의 여배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습은 현재 알마티에 있는 고려극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 고려 사람들은 1956년부터 우리말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인데, 러시아 안에는 사투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956년서부터 소수민족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려극장 안에서는 무조건
우리말로 공연을 해야 돼요. 근데 공연을 하는 고려인 고려인 배우들도 우리말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순 우리말을 러시아어로 된 대본을 읽고 이해를 하고 우리말을 외워서 공연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우리말로 하는 공연을 보고 듣는 고려 사람들도 우리말을 몰라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더빙된 것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공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말을 할지 모르는 고려인 배우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말로 하는 공연을 우리말을 모르는 우리 동포들이 러시아어로 더빙된 것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된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우리말 공연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작한 나무를 흔들지 말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 중에 강물에 떠내려오다가 북한군과 남한군이 한 나무 위에 이제 올라가서 목숨을 부지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갈등을 하다가 화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연극입니다. 자, 고려극장에는 우리 민족성을 지켰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려극장의 그 극작가로 있었던 한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진은 원래 한대웅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북한에 이제 거주를 했어요. 1952년에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영화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 한진은 한진의 아버지는 김일성의 수행 기자였던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집, 북에서는 대단한 집이었는데 1957년에 56년 57년에 연안파가 그러니까 중국에 친했던 북한 인사들이 이제 김일성 정부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이 국립 모스크바 영화대학교에 다니던 8명의 북한 유학생들이 소련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팔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한대웅인데 이 필명을 참 진짜 써서 한진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허웅배, 최국인, 김종훈 선생들이 계시게 돼요. 주로 이제 한진이고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 카자흐스탄의 유명한 배우였던 최국인이고 이분도 이제 촬영과를 나와서 카메라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려일보에서 근무를 하셨던 김종훈 선생입니다. 다 작고하시고 지금 김종훈 선생만 남아 계신 거죠. 근데 이분은 당시 영화대학이 아니라 음악대학원에 다녔던 정추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망명을 하고 8명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또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까봐 이분들을 다 찢어놨어요. 그래서 한진 같은 분은 바르나울이라고 해서 러시아 중부로 가고 김종훈 선생님은 러시아의 가장 북쪽의 항구인 무르만스크로 가고 이런 분들이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알마티로 나중에 점차 모여서 알마티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은 우리말을 잘 쓰자라고 이제 희곡도 많이 쓰셨지만 우리말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을 많이 썼어요. 이거는 어머니의 편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인데요. 어머니가 군대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고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답장을 써요. 한눈으로라도 어머니를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답장을 쓰니까 그 답장을 받은 어머니는 한눈으로라도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말을 쓸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단편 소설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했고 또 우리 민족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이분은 극단장을 하셨던 송 라브렌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인이에요.
요거는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려국장에서 송라브렌치 렌치 선생님이 공연했던 그런 연극이고요. 이거는 카자흐스탄이 독립된 지 20주년을 기념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독립 20주년을 기념해서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감독에게 이제 영화를 만든 게 한 건데, 그게 바로 송 라브렌치 감독이 이 영화를 감독하게 된 거죠. 그만큼 송 라브렌치는 고려인들에게 굉장히 큰 자긍심을 줬던 감독입니다. 또 작곡가 중에 고려국장에서 음악 감독을 하셨고, 또 지금 카자흐스탄에 처음으로 재즈를 유입했던 작곡가가 한 야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한 야콥은 우리 고려인 노래를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떠돌면서 다 녹취를 해서 제소 고려인의 그 노래를 찾아서라고 하는 타블로이드판 책 2권을 내기도 했고, 이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고려 사람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작곡가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정통음악, 우리 민족의 전통음악을 믹스를 하고 또 재즈화하는 그런 아주 창의적인 분이고, 최근에는 고려 아리랑이라고 하는 아리랑을 작곡하셔서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전파를 하고 있죠. 이분의 아들도 고려국장에서 사물놀이패를 이제 하기도 했어요. 음악가 집안이고, 이분의 아들인 한 블라지미르는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려국장의 무대 장치와 무대 미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 문빅드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 고려국장 재직할 때 그 37년 강제이주 열차라고 하는 공연을 할 때 이 공연 포스터를 그렸고, 또 한진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그래서 한진 초상을 그려서 저희가 전시할 때 이 작품을 대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려국장은 옷과, 그러니까 고려인들의 의식주로서 우리 민족성을 꽃피우게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순 우리말로 이제 간행하는 고려일보는 이 이주에서 살고 있는 고려 사람들에게 정보은행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해주로 이주해서 신안촌을 건설한 한인들은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학교하고 민족신문을 발행하게 되죠. 그래서 1907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조신문 등을 비롯한 7개의 신문과 6개의 잡지가 발행이 됐어요. 근데 1923년에는 3.1운동 4주년을 기념해서 3월 1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민족신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3월 1일이라고 하는 신문은 제4호부터 선봉, 러시아 말로는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1928년에는 2,000부, 1931년에는 10,000부를 발행할 정도로 이 연해주에 살고 있는 고려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신문이에요. 1937년 강제 이주로 인해서 1644호를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의 끄즐오르라로 이제 이전을 했고요. 이 이전할 때 이 활자가 있어야 그 신문을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활자를 식자공호를 일했던 최봉남, 그다음에 지가의 알렉산드라, 조 발렌티나 같은 분들이 그 짐 대신 활자를 쥐고 이제 끄즈로르다로 이제 가져와서 신문을 계속해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38년에는 38년에 선봉이라고 하는 신문의 제목을 이제 레닌의 기치, 그러니까 레닌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다시 이제 발행을 했다가 이제 이름을 다시 레닌 기치로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 3회만 발행을 했는데 발행 부수가 김병화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증가하니까 1940년에는 6,000부를 주 5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978년도에는 끄즈로르다의 인쇄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인쇄 환경이 좋은 당시 수도였던 알마티로 신문사를 이주하고 이제 북방개혁이 개방이 되면서 1991년에는 고려일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이제 한글판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직원들이 한글판 4면을 포함한 16면 신문을 이제 주 1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에서 끄즈로르다 알마티로의 긴 여정을 갖고 있는 고려일보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이민의 생활, 관습, 전통, 역사에 관한 정보를 기사로 실었어요. 또 동포들에게 문명태치와 교육, 문화의 발전과 농업기술 등을 제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 민족이 100년 넘게 한글을 지켜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고려일보입니다. 또 150년이 넘는 고려인 이주 역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고려일보의 기사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고려인 문학 및 예술 기사를 통해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현재의 다른 민족의 문화를 융합하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동포들의 삶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레닌 기치 시절의 고려일보사의 깃발이에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선봉이라고 하는 이름,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제 발행이 됐고 강제 이주된 이후에는 레닌기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져왔던 이 식자 그 한글 활자를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식자를 해서 이제 고려일보를 발행했고요. 요거는 레닌기치 만호를 기념해서 찍었던 화폐입니다. 2013년에는 고려일보가 창간한 지 90주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의 배너입니다. 고려일보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직원들의 모습이에요. 원로들이 고려일보 창간 85주년을 이제 기념해서 모였던 분입니다. 김스베틀라나라고 제가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또 한 분의 어머니도 계시고. 자, 레닌기치 김병화의 후원을 받을 때 신문사 직원은 6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려일보 직원은 요 분들이 다예요. 이게 그 편집장이고 남경자 기자, 한글 기자고 전일이라 라디오 방송을 하는 기자이고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 사진 기자가 있어서 기자는 4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그래도 고려인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윤정기에서 이렇게 고려일보를 찍어내고 있는 거죠. 고려일보의 사람들 중에는 대표적인 게 사진작가인 안빅도르입니다. 이 안빅도르는 사진기자로 근무하면서 고려인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카메라에 담았던 분이에요. 요 분이신데요.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찍었던 신문 기자 사진이에요. 자, 이건 우즈베키스탄에 대우 자동차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우 자동차 공장을 찍은 사진이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 고려인들이 가장 먼저 기독교 교회에서 예배를 하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끄즈로르다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앞에서 이제 추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찍었죠. 또 갖가지 그 고려 사람들의 행사를 다니면서 촬영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려일보를 그만두시고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세요. 찰나를 찍는 사진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그
남들이 놓치는 그 순간을 포착을 해서 그 찰나를 찍어내는 모습이고, 또 사진의 주변을 흐리게 해서 몽환적인 그런 작품을 많이 찍어내는 그런 사진 작가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절친한 인형극 인형 작가예요. 또 한국인이로서 고려일보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김병학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이분은 1990년대에 무작정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우슈토베에 가서 한글 학교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근데 한글을 가르치는 도중에 역시 카자흐스탄도 대도시로 청년들이 모이면서 학생이 이제 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한글 학교를 다시 알마티로 옮겨와서 하시다가 고려일보에 취직을 해서 기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한국에 귀국을 해서 지금은 광주광역시에 고려인 문화원인 결의 관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천산에 올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도 있었고요. 이분을 통해서 제가 고려인 이주사 자료를 얻을 수가 있었고, 카자흐스탄에 계신 고려인 동포들과 유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일보는 고려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한 정보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국장과 고려일보가 있었기에 황무지였던 그 거주국에서 우리 민족 혼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관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들도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런 민족성을 지키는 것은 민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우리 함 들어오는 것처럼 길 가운데 술상을 이제 만들어 놓고 함 대신에 신랑이 탄 그런 차가 오면 차를 맞이하기도 하고, 신랑에게 문제를 내서 돈을 뜯어내기도. 우리는 신부의 집에서 함을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돈을 주는데, 여기는 신랑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신부 친구들이 문제도 내고 짓궂게 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결혼식 날 아침에 함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신부가 시댁에 가서 처음 내릴 때 쌀자루를 밟고 내리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나면 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은 한복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한반도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 동포들은 한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한복을 입음으로써 한민족이라고 하는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 동료들이 안산과 선악동에 있는 한방마을에서 고려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어요. 통번역도 하고, 그 다음에 한글도 가르치고, 떼인 임금도 받아다 주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거주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택배 보내는 일도 지원을 해요. 그 택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거주국에 있는 아이들이 도를 맞이했을 때 돌복을 보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복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돌 때 돌상을 차려놓고 한복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환갑잔치를 요즘에 홀에서 하지만 우슈톱에 정착했을 때는 집 마당에다가 엄청난 음식물을 차려놓고 마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했어요. 우슈톱에서의 한갑 잔치고, 이렇게 절편을 만들기도 하고 떡매로 떡을 쪄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죠. 이분은 수많은 가족을 낳았던 영웅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족을 낳음으로써 고려인의 맥을 유지하게 돼요. 이거는 장례식 때 산에 가서 매장을 하고 온 장례식에 오신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민속 행사가 거의 그대로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자, 개개인입니다. 우리는 한식을 잘 안 지내잖아요.
고려인들은 반드시 한식을 지냅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한식을 지내고 기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들은 한식을 지내지 않고 기제사를 지냅니다. 그 중요성은 자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중앙아시아의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한식날이 되면 회사의 사장이 고려 사람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있는 직원이 고려 사람이라면 휴가를 줘야 돼요. 무조건 조상의 무덤에 성묘를 가게 됩니다. 자, 원래는 소련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40개 국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든 카자흐스탄이든 타지키스탄이든 같은 가족이 국적이 달라지게 돼요.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면서 한 가족이 이제 국적이 다른 게 이산의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식날이 되면 다른 나라에 살던 가족들도 부모의 무덤이 있는 도시로 다 와서 한식을 치르게 됩니다. 한식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한식 때문에 그 도시의 음식점이 장사가 안 돼요. 한식날은 집에서 식구들끼리 밥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한식을 고려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는 유가의 알렉사이라고 하는 분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은 유가의 알렉사이라고 하는 분의 무덤이고, 저는 요 형제들 아들 4명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왜 유가이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 성 중에 받침이 없는 성, 이씨, 허씨, 유씨 이런 분들의 성을 고려 사람들은 유가이, 이가이, 허가이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강제이주라거나 소련에서 이제 살 때 소련 관리들이 너 이름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 조상들이 얘 허가예요, 얘 이가예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까지가 이름인지 러시아 사람이 안 거예요. 그래서 성을 쓸 때 허가이, 이가이라고 기록을 해서 성이 이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유씨 집안이죠. 여기 요 형이 이제 콘스탄틴이라고 해서 유가이 콘스탄틴이라고 해서 둘째 형인데 이 형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 형제들과 이제 알게 됩니다. 자, 한식날 무덤을 가서 무덤을 정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상을 차리게 돼요. 상을 차리면 여기서 똑같이 술을 따르고 절을 합니다. 근데 좀 우리랑 다른 거는 절을 다 마치고 나면 여기 차린 음식들을 조금씩 잘라서 그것을 이제 신문지에 싸갖고 묘비 옆에다가 파묻어요. 고시래 하듯이 이제 파묻고 이제 차린 상으로 술과 이제 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전통 한식하고 이제 우리 무속에 남아있는 전통 신앙에 남아있는 고시래 풍속이 합쳐진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말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극장의 극작가로 이제 활동하셨던 한진 선생님의 단편 소설이에요. 이게 단편 소설 전체입니다. 자, 이거는 그고장 이름은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에요. 이것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제동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 중요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일 게야. 죽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 그런데 말이다. 사람이 태어난 곳은 고향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묻히는 땅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죽음을 앞둔 할머니가 러시아어 선생을 하고 있는 자신의 딸에게 질문한 거예요. 죽어서 묻히는 곳은 뭐라고 하느냐? 그곳의 이름은 그것도 이름이 있어야 할 거야. 어떤 이름이 있어야 하냐면 고향이라는 말에 못지않게 정다운 말이 있어야 할 거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선생을 하고 있는 딸 까투샤가 이제 고민을 해요. 그게 맞아.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 죽어서 묻히는 곳에 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타양이라고 하는데, 이 타양은 고향의 반의어이면서도 고향의 어근인 나타라는 말에 대한 반의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죽어서 묻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명을 해요. 자,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죽어서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곳은,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에는 죽어서 묻히는 곳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른 도시로 이주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주해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향이 죽어서 묻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묻히는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딸이 계속 이제 찾죠. 하지만 찾지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장에서도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은 이해를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고장 이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궁리해봐도 적당한 말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은 세상에 없는 것 같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말을 생각해낼 시간이 없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제 소설이 끝나요. 자,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땅의 이름을 찾는 것은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지 않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마음일 거예요. 모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그 고향에 못지않게 정다운 단어가 될 내가 죽어서 묻히는 곳의 이름을 찾는 것이 재외동포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너무 바빠서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바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는 재외동포의 현 시점을 보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 이내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 재외동포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너무 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에 사용된 사진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계시는 사진작가 안빅도르하고 광주광역시 월곡 고려인 문화관인 결의 관장으로 계신 김병학 관장님의 소장품을 사용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